자, 붕괴된 볼티모어항 인근 교량, 그 작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먼저 그 속보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에 따른 그 항만 폐쇄로 중단이 돼 있던 선박의 통행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해안경비대와 메릴랜드주가 이끄는 그 복구팀은 다리 북쪽의 잔해 일부를 치우고 깊이 3.35m 정도의 임시 수로를 지금 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깊이가 3.35m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 깊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배가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일단 3.35 미터 깊이의 임시 수로를 열어서 제한적으로나마 어제부터 이 선박 통행을 재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볼티모어항은 지난달 26일 외곽을 둘러싼 교량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이 교량의 이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키 브리지라고 하면 됩니다. 키 브리지가 대형 컨테이너 선과 충돌해서 무너진 뒤에 폐쇄됐는데 임시 통로 개통으로 이제 항만 안쪽에 갇혀있던 일부 예인선과 일부 바지선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추가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주지사는 웨스 무어인데요. 이 웨스 무어 주지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좀 더 깊이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35m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며칠 안에, 이번 주 안에 4.6 내지 조금 더 성공적이면 4.9m 정도, 한 5m 남짓하게 좀 더 깊게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임시 수로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쪽에 반대편에 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조금 더 큰 선박도 갈 수 있죠. 다만 이 볼티모어항이 주로 취급하는 그 뭐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라든지 대형 기계를 실은 그런 화물선, 이런 거는 아직은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5m로 뚫어도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항구를 오가는 거의 모든 선박 통행이 가능하려면 깊이가 7.6m 정도는 돼야 된다, 7m가 넘어야 된다라는데 한 7.5m 정도 되는 그 세 번째 임시 수로를 마지막 단계로 이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땅 좀 잘 정리해서 조금 더 깊게 땅 좀 이렇게 정리하고 파고 해서 물을 좀 깊게 만드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정리해야 할 그 강바닥, 바닥, 그 바닥에 철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엄청 쌓여 있는 거죠, 지금. 교량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큰 건 또 드러내지를 못해요, 한꺼번에. 그래서 드러내기 좋게 좀 잘라야 되는데 이걸 또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자르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자, 해양경비대는 강철 다리 잔해가 아주 그 탁한 그 강물 아래에 엉켜 있어서 제거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속의 잔해를 끌어올리기 쉽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물에 들어가서 절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너무 탁하니까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서도 이게 어디에 잔해가 있는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자칫하면 이게 또 잠수부들이 다칠 수 있고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탁하니까 자칫 잠수부들이 그 잔해를 막 찾아다니다가 잔해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부딪혀서 어디 다치는데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좀 극단적인 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 safety first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하고 또 자르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네, 이번 작업은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 작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추가로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인명피해가 좀 없이 안전하게 1, 2주 더 걸려도 참을 터이니, 이게 왜냐면 1, 2주 더 걸리고 한두 달 더 걸리면 이게 이제 미국 경제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물류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수출이 잘 안 되고, 거기가 이제 주로 자동차가 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 우선, safety first, 그렇게 작업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 메디케일을 지금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수입 이하라가 인정이 되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메디케일 그 보험 있잖아요. 의료보험. 근데 이게 팬데믹 종료 후에 이 각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메디케일 가입자들 5명 가운데 1명이, 그러니까 약 한 20%가 수혜 자격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한인분들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조금은 이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 연방기관의 자료를 좀 볼까요?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컬 가입 통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지난해 4월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1년 됐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일단 캘리포니아 주만 본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메디케일 혜택 자격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잃은 게 이제 텍사스주예요. 텍사스주에 이어서 메디컬 자격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잃은 것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메디컬 가입자 622만 명 가운데 22%에 달하는 151만 2,300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당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자격을 잃은 그 캘리포니아 주민의 21%는 18세 미만입니다. 이것도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시니어에 관련된 부분은 좀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런 나이대의 그 메디케일 가입자들도 거부를 많이 당한 것입니다. 또 메디케일 자격을 다시 갱신한 다행히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31%는 서류 심사를 잘 통과해서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자, 미 전역에서는요, 전체 메디케일 가입자 5,97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역의 메디케일 가입자가 얼마냐? 대략 한 6천만 명. 이 정도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2천만 명이 메디케일 자격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주별로 볼까요? 이 텍사스 주에서만 무려 210만 명이 메디케일 재가입에 실패를 했고요. 2등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고, 이어서 플로리다 주에서 143만 명이 재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에는 110만 명,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75만 명이 재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그 시민들에게 메디케일 가입을 좀 쉽게 허용을 하고 그렇게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이 메디케일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단됐던 메디케일 심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제 각 주, 캘리포니아는 당연합니다만 각 주 정부 당국이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메디케일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디냐? 몇 명이 거부당했다 이걸 떠나서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유타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유타주의 거부율은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려 57%가 거부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우스다코타주 56%. 이것도 많죠. 몬태나,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55%. 텍사스주가 52%, 조지아주 51%. 이 절반이 넘는 재가입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일 갱신 거부율이 그럼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메인주인데요. 여긴 상당히 너그럽네요. 12%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이죠. 주정부가 너그럽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14% 거부율, 오레곤주 16%, 버지니아주 17% 거부율의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줄면서 연관된 사망자도 물론 크게 감소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도요, 여전히 120명이 넘는 한인들,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한인들만 봤을 때 작년에도 120명 이상의 한인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이 CDC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사망자는 미 전역에서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팬데믹 때보다는 줄어들긴 한 거죠. 2022년, 그러니까 그 전
해와 비교해서는 6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더 많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사망자는 그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1,16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836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에는 375명, 그리고 작년에는 128명 이렇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사망하는 한인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보다 훨씬 많지만요. 자, 작년에 한인 사망자의 경우는 모두가 65세 이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남녀 비율은 큰 차이 없었어요. 남성 한 65명, 여성도 한 큰 차이 없는 63명, 이렇게 돼서 128명, 그렇게 비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하나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장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지만 우리 젊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요. 요즘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집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Z세대, 이 Z세대는 어떻게 공구벨트 세대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공구벨트라는 것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종 공구를 허리에 이렇게 탁탁탁 차고 이제 매달고 허리띠처럼 이제 맨 그 허리 벨트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주 두껍죠? 이런 걸 탁 차고 뭐 이것저것 공구가 여기 꼽아 있잖아요.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구 벨트를 메고 있는가? 그게 제목입니다. 자, 한 예로 지난해 가을 미국의 한 직업훈련학교에서 9개월 과정의 용접 수업을 수료한 올해 20살의 테네 버제스라는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또래와는 사뭇 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캠퍼스로 가는 대신에, 즉 대학 공부하러 가는 학교 이제 가는 대신에 캠퍼스 대신에 샌디에고에 있는 한 병원, 큰 병원으로 출근해서 용접과 배관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장은 비록 못 받게 됐지만 그는 후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반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뛰는 게 자신에게 적성에 더 맞고 또 지금은 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위 선배들 딱 다 보면 지금부터 한 5년 뒤면 10만 불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이 버제스라는 청년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직업훈련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요, 그 전년에 비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23% 증가, 또 차량 정비 업무를 배우는 학생은 7% 증가 각각 했습니다. 이 용접이나 배관 등의 업무는 또 생각보다 수입이 높아서요, 이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건설직의 경우에 막 일을 시작한 신규 직원의 임금은 평균 49,000달러, 대략 한 5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년 전보다 이거는 한 5.1%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 건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1년 전에 비해서 5.1%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 인상률은 2.7%밖에 안 됐고요. 또 연봉도 39,000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소위 뭐 서비스직을 화이트 칼라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직이나 이런 게 연봉도 적고 또 연봉이 올라가는 율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좀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런 직업이 연봉도 많고 임금 인상률도 훨씬 높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화이트 칼라직은요, AI로 바뀔 게 많아요. 그러나 뚝딱뚝딱 현장에 나가서 용접하고 뭐 이런 거 나중에는 언젠간 로봇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훨씬 포텐셜이 높죠. 자, 건설직 신입사원의 연봉 중간값이 신입 회계사 수준을 넘어선 지는 이미 4년이 됐다라고 이제 급여 분석 업체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스티브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4년제 대학이 최고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흥미로운 건 요즘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걸 다 알고 그렇게 다양한 선택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상담교사들의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제 요리할 재료만 쫙 어른들이 좀 가이드를 해주면 요즘 친구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탁탁탁탁 잘 요리해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텐셜이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 어른들도 알고 함께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집 보도 이제 하나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중국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전 처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제목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 자, 중국 난창시에서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아파트 20층에서 잠을 자던 할머니와 그 손자가 건물 밖으로 날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죠. 현지 보도에 따르면 3월 31일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서 강력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그런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바람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죠. 특히 그런데 강풍의 그 위력은요,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갈 만큼 강했다는데, 그 난창시의 한 고층 아파트 20층에서 잠을 자던 올해 64살의 할머니와 올해 11살의 손자가 자다가 건물 밖으로 날아가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 방의 창문이 갑자기 통째로 뜯겨져 날아갔고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면서 세게 휘몰아치면서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빨려나간 거죠. 각각 다른 방에서 자던 나머지 가족들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깬 후에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다가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숨진 두 사람이 자던 방은 강풍에 창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간 그런 상태였다라면서 방 안을 가보니까 방 안에 침대 프레임만 남아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11층에 살던 또 다른 60대 여성도요, 강풍으로 인해서 집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숨지는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날씨가 유난히 살벌한 건지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날씨까지 감안하지 않고 이 고층 아파트를 지은 중국의 공사가 부실한 건지 아무튼 이 자다가 아파트 창문으로 날아가서 사망한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거액의 공탁금을 채권으로 조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 압류를 피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공탁금을 보증 채권으로 조달해서 자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LA에 본사를 둔 나이트 보험그룹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로 뭘 그 나이트 보험그룹이 제공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당국은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등등을 자산 압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압류 안 해도 되게 됐죠, 이제. 채권을 조달함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일단은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의 재정적인 위기는 여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그 항소를 하기 위해서 이 보증회사를 통해서 이미 약 한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 있습니다. 참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플러스 알파, 이제 재정적인 타격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참 어려운 한 고비는 넘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나이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좀 그런 관련된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고비를 넘긴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왜 안 좋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송영코 트럼프 쪽이야?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어온 뉴스는 이렇다는 것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일단 바이든 쪽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제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 연설에서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터라는 단어를
잘못 바르면서 또다시 이제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터라고 해야 되는데 오이스터라고 한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먹는 굴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878년부터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어져 내려온 백악관 전통인 그 부활절 계란 굴리기 행사를 찾아온 군중 무려 4만여 명 앞에서 기념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 도중 옆에 있던 그 부활절 토끼 분장을 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스터 토끼라고 해야 되는데 먹는 굴을 뜻하는 오이스터 토끼라고 했습니다. 이 오이스터 토끼들과 인사 나누세요. 오이스터 토끼들과 인사 나누세요. 이런 겁니다. 갑자기 부활절 이 토끼 분장을 하신 분들이 굴이 돼버렸어요. 굴. 당연히 이제 오이스터로 잘못 발음한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말실수 영상은 그 즉시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평론가 이언 마일스 청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지도자가 한 말 맞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은 해피 오이스터 데이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유행어 되겠는데요. 해피 이스터가 아니라 해피 오이스터. 잘못하면 이제 유행어 되겠어요. 일부 그 SNS 이용자들은 부활절 토끼의 얼굴에 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굴 얼굴을 가진 부활절 토끼 이런 사진이 지금 막 돌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터, 오이스터. 어찌 보면 비슷하니까 순간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이해도 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말은 실수하면 안 될 텐데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수 계획을 발표하던 중에 가자 지구를 우크라이나로 혼동해서 잘못 말해서 지금 전쟁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력 논란에 좀 불을 또 지핀 바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있었죠. 올해 초에는 그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2017년에 별세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를 또 이게 혼동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잘못 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령이 한 70대쯤 되신 분들은 한참 30대 이럴 때 일하실 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랜 기간 집권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 기억과 잠재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지력의 어떤 차이보다는 그냥 어떤 잠재해 있던 게 그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나온 순간 그게 아니고 지금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보다 조금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하다가 전두환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고, 인지력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그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고,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갖고 기밀 문서를 유출한 건 아니지만 단지 기억력 나쁜 노인,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고령 리스크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스터, 오이스터 구분 이제 앞으로는 잘하실 것 같고, 이제 고령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요, 이 호스피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누구나 존엄하게 생애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배로 늘리고 대상 질환도 늘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의료진과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얼마 못 살겠구나라는 그 판단을 받기 전에도 의료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미리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질환 말기가 꼭 아니더라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앞당긴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뭐 다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한동안은 이런 거 좀 안 좋게 봤는데 미국에서는 꼭 그렇진 않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자, 호스피스는 여러분들이 그 말의 뜻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질환에 있어서 이제 말기, 예를 들어 암이라고 한다면 뭐 말기 암 환자 등 여성이 이제 사실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이 마지막 순간을 좀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들게 무리하게 치료의 어떤 효과를 장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하게 치료를 하면서 힘들게 그 치료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걸 난 피하겠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는 좀 중단하고, 뭐 중단 내지는 좀 2차적으로 하고 우선은 현재 편안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하는 거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그 환자와 가족이 종교인이라면, 한국의 경우입니다, 이제 영적인 돌봄, 종교적인 어떤 서포트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또 환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가족들은 이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안 할 땐 몰라도 한번 하면 또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는 그런 면은 있죠.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한국이. 한국 정부는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지난해 기준에서 188곳인데 이제 2028년까지 거의 2배에 가까운 36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문 기관은 입원형, 그리고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 입원형은 109곳, 가정형은 80곳, 자문형은 154. 그러니까 자문형은 이제 상담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가정형은 집에 계시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거고, 입원형은 어느 기관에 입원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 그렇게 이제 다 두루두루 확충을 하겠다라고 한국 정부 밝혔습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요, 한국은 지난해 33%인데 이게 이제 2028년까지 50%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의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대상이 되는 질환도 더 다양화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그 서비스 대상 질환을 보면 일단은 뭐 암,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 부정 등 5가지인데 이걸 더 다양화시켜서 많이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등 서비스를 더 개발을 하고 소아, 청소년 환자의 그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본인들은 당연히 힘들겠습니다만은 성인인 어른인 그 부모들도 상당히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 환자를 둔 부모들의 그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그 안에다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했는데 한국 얘기로 이어드리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길 때 당기고 밀 때 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출입문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그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서 사망하게 만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 50대가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문 한 번 잘못 열었다가 어떤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그때 10월 31일이라고 하는데요.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가 문을 밀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민 사람은 이제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 1층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지하에 있다가 계단을 올라온 후에 그 1층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을 땡겨야 되는데 이걸 확 밀은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이렇게 서 있던 할머니가 쾅 충격을 받으면서 넘어졌는데 돌아가신 거죠.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 한국은 이제 그렇게 써 있죠. 밖으로 나가는 그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서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세게 밀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그 A씨라는 남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밖에 그 문 밖에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또 피해를 받은 여성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갑자기 나가면서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이다 라고 그런 걸 감안해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이 항소했죠. 그래서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가 피해자를 충격 줘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그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사망의 원인을 이 사람이 실수한 것으로 보는데, 굳이 사망의 원인까지는 보질 않지만 일단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잖아요. 머리를 다치고 2분 후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일단 다치게 만든 거기까지는 책임이 있다라고 본 거죠. 사망 원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과실치상, 부상당하게 만든 그 부분은 유죄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해자 A씨가 또 이제 상고를 했죠, 대법원에. 그래서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실형 그런 건 아니고요. 벌금형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형은 실형을 살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제 가져온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한인타운에 한인업소에 가면 단기시효, 미시효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제 미국에는 대부분 푸시 또는 풀 이렇게 써 있죠. 자, 푸시라고 써 있는데 당기는 이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나 특히 단기시효라는 의미의 풀이라고 써있는 물인데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심하게 문을 반대로 밀어서 열 때, 이런 일이 이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시해야 할 문과 풀해야 하는 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국에서의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